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베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아베 총리가 직접 서둘러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확정하여 말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상당히 급박해 보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실무 조율을 마치고 난 후에 동시에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42.7%로 두 달 만에 11%포인트가 넘게 추락해버렸는데 단순히 지지율만 하락했다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이와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3%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넘어서버렸습니다. 즉 만약 지금 아베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일본은 그 와중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규제가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1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며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한 것 자체가 성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면 더 이상 일본이 피할 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곧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제조업, 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구입할 것 이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직접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기술의 강제 이전을 멈추는 동시에 금융 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환율 조작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간 기준 16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 재판의 권한은 상원에게 있고 상원은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무산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민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얼마 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아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충격 증언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논리적인 명분 자체가 없었던 규제였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일본의 국제사회 신뢰도가 조만간 지하 깊숙이까지 추락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등 뒤에 숨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 했던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일본이 국방 한 라인을 개설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및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충돌 가능성 문제를 잠식시켜 외교 관계를 개선시키려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에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난달 17일에 이미 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한국과 중국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한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압박 전술이 틀림없다. 워싱턴 포스트 의견이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동맹을 시작한 것이라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끼리의 싸움에서 막대한 피해만 보았던 한국이 이제는 이 G2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전략은 베트남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인데요. 결과가 훌륭합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찌빈 국방차관이 최근 베트남의 온라인 신문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지만 어떠한 특정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미군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합동훈련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베트남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 제재나 보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리포트 안에는 남북철도 협력 사업을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면 단순히 한국 로템 등을 포함한 한국의 철도 관련 회사들이 대박나는 것이 아니라 곧 가스 파이프가 설치돼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한국에 직접 들어온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일본으로까지 해저 터널이 이어져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유럽을 비롯해 동아시아까지 넘어가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시나리오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데는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를 완수해줄 유일한 파트너 국가가 한국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의 협상 카드를 한국 측에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이례적으로 장기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홍콩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 완화라는 빅뉴스를 터뜨릴 필요가 있는 데다가 글로벌 공룡 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탈중국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 삼성과 SK의 중국 내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이 올해 9월 27년 만에 중국의 후이저우에서 떠나자 후이저우 지역 자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소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 매체 SCMP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신문이지만 알리바바 그룹이 인수해버린 후에는 이미 중국의 신문사처럼 여겨지고 있죠.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공장이 빠져나간 뒤 10월 중국 후이저우의 수출은 무려 27%가 폭락하였고 일부 부동산 가격은 한 달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에서 철수하여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옮기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최소 수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 접어들겠죠. 여기에 한국은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카드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대로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외교적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틀 전 일본 경산성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측 대표단이 미리 회의장에 도착해 두 손 모아 가지런히 서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리는 이 장면만 보아도 현재 일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베가 대놓고 한국의 G7 참여 반대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의 주제도 다뤄보고 벤츠하고 구글도 각각 자율주행 연합을 구성하고 있죠. 그 관련된 산업계 내용도 뒤에 붙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우선 한국을 G7 회의에 초대하려는 구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G7 이 큰 틀에 대해서 굉장히 구식적이다라고 평을 하면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한 초청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떠오르는 신흥 국가인 인도는 환영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러시아의 경우 중국이 없다면 우리는 참여할 큰 명분을 못 가진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G7 내부적으로 보면 캐나다나 영국 등이 또 트럼프가 초청한 이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초청에 관련해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상황에서 아베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G7 국가들의 스탠스와 다르다 라고 일본이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모테기 이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에 NHK에 출연해서 G7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 일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 전체적으로 의견 일치한다라는 말을 조금 주제넘게 먼저 치고 말을 하지 않았나,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일본 측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참가를 한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도 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 냉각이 진행될 가능성, 요런 것들을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 참석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이 G7이라는 틀을 한국을 포함해서 변형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반대한다. 요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의 그럼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아베 총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던 바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 보건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어떤 여러 가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결국에 자기의 어떤 실수들, 여러 가지 정치 비리도 있겠고, 보건 이슈 대처 실패도 있겠고,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인 플레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면, 일본이 아시아 대표국으로서의 G7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과 내부 정치용 발언을 쏟아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의 주인은 당연히 일본 내 국민들의 자존심과 연관된 문제일 것이고, 아베가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한다면 그릇된 애국심을 가진 일본의 순진한 국민들에 대한 내부 정치용 선전 문구로서 꽤나 적절할 것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은 최근 아베가 저지른 이 우리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 벚꽃 비리라든지 최측근 전 법무상의 비리라든지,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다 전해드린 바 있죠. 조금만 이제 돈나
이 채널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아무튼 세계적인 또 보건 이슈 대처 실패에 따른 지지율 폭락, 지금 일본 국민 절반도 안 되는 지지율 30%대로 폭락을 했죠. 그리고 아베에 대해서 뭐 법무상 복급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베의 총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일본 국민이 70%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베가 궁지에 몰리니까 자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이런 자극적인 이슈들만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부적인,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슈라든지, 이제 정말 과거에도 막 그랬잖아요. 그 수준 낮은 정치를 할 때 뭔가 국가 경제가 어렵고 아니면 뭐 뭔가 위기가 있고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스포츠라든지 뭐 연예인들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아베가 하는 꼴이 딱 그 구시대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자국민들의 시선을 이런 자극적인 이슈로 돌리려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한국을 상대로 2차 수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결국에 자존심, 우리보다 한국이 뭐 우위에 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안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혼쭐을 내줘야 된다, 1차 수출 규제를 우리가 혼내줬다, 2차 한 번 더 맛볼래? 뭐 이런 자극적인 이슈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국한테 수출 규제하고 나서 뭐 경상수지 적자의 폭이라든지 일본 관광, 일본 맥주라든지, 지금 일본이 소재 기업의 지금 매출 규모라든지 일본이 피해가 한국에 비해서 막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부 정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결국에 국가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계속해서 이런 지속 하락하는 아베의 지지율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무래도 아베가 너무 뭐 많은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냉정하게 아베를 평가하고 있다고 요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율주행 연합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슬라와도 뭐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결국에 웨이모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회사인데, 웨이모와 볼보, 즉 쉽게 말해 구글과 볼모가, 웨이모가 결국에 구글이니까 구글과 볼보가 손을 잡았죠. 또 벤츠와 엔비디아, 벤츠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GPU를 필두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죠. 최근 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게이밍 쪽에서 원래 잘하던 업체고, 테슬라가 마치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모건 스탠리라든지 미국의 그런 유명 그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테슬라의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을, 비관적인 사람들은 뭐 200, 100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의, 그리고 전부 다 그 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테슬라 가신 분들한테 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가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회사라는 면에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테슬라 주식을 이제 얼마 전에 팔았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었지만 테슬라의 2020년 중반에서의 적정 밸류가 과연 한때 $1,000를 슈팅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바이오처럼 고민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쉽죠. 전기차가 사실 그전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뭐 기가팩토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면이 있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차를 소유한 사람이 주차장에 차를 놀리지 않고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곧 실현시키겠다. 이게 큰 축인데, 그 바탕에 있는 게 바로 지금 실제로 도로를 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주는 막대한 데이터 리서치 역할을 해주는
해주는 것이 이제 엄청난 기술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분명히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이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의 자동차가 뭐 테슬라 지금의 수준은 미래에는 테슬라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대한 회사임은 분명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뭐 웨이모와 볼보의 협업, 벤츠와 엔비디아의 협업, 그리고 뭐 GM과 LG 화학도 협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돈이 되는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지는데 AI와 자율주행이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죠. 완성차 회사들이 좀 물론 움직임이 더디고 문화적으로 IT 회사들에 비해서 속도가 안 나와주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분명 자율주행 기술력 측면에서 뭐라고 해야죠? 데이터 시트화 돼 있는 데서는 웨이모가 세계 1위이고 GM이 세계 2위입니다. 이제 근데 상용화에 대한 개념을 넣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세계 1위가 되는 건데 얘네들 웨이모나 GM이나 뭐 아무튼 벤츠나 얘네들도 나름의 시도를 지속하고 있고 결국 차량이란 것은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각자 개성 표현한다는 수단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브랜드 밸류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어떤 제조에 대한 그런 기술력들 역사가 증명하는 기술력들이 아예 뭐 갑자기 테슬라가 나온다고 해서 0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도 다 자율주행할 수 있고 다 전기차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분명히 위대한 회사지만 전 세계를 테슬라 혼자 지배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상상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